기관에 도착해 봉투를 건네받았다. 작은 봉투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한 문장. 친자 관계 없음.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중심이던 아이가 법적으로도 피로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가 세운 가정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라는 걸.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45살, 서울 송파에서 인테리어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자, 퇴근길에 막히는 올림픽대로가 지겨워도 집에 돌아가면 반겨주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다. 서진, 나보다 7살 어린 아내,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얻은 아이 준노. 그 두 사람 덕분에 내 삶은 완성된 줄 알았다. 한때는 남들처럼 그저 좋아요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걸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변명도 후회도 아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내 세상이 무너졌는지를 피하지 않고 기록해 두려는 것뿐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노의 첫 번째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연회장을 예약해 두었고 양가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을 초대했다. 거울 앞에 선나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서진은 이미 화장을 마치고 있었다. 언제나보다 밝은 얼굴이었고 아이는 한복을 입고 의자 위에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던 시절, 입덧으로 밤마다 울던 서진을 달래던 기억들이 스쳐갔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님 몇이 와 있었다. 부모님들은 분주했고 나는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서진의 친구들 사이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0 초반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서진은 그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대화는 유난히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말끝마다 익숙한 리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손님이 많았고 물어볼 틈도 없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 남자는 준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고 서진과는 가끔씩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걸렸다. 돌잡이 시간이 되어 아이가 붓을 짚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서진은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었고 나도 함께 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서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친근함의 미소가 아니었다. 잔치는 순조롭게 끝났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서진에게 물었다. 오늘 온 남자 친구 누구야? 잠시 망설이던 서진은 대학 동기야. 그냥 친구야. 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짧았고 목소리엔 어딘가 낯선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준노를 재운 뒤에도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서진과 그 남자가 주고받던 눈빛, 귀에 속삭이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은 평소처럼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챙겼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휴대전화를 대하는 손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마치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세상에 나와 아이만 있는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서진은 예전엔 휴대전화를 아무데나 던져두곤 했다. 식탁 위, 소파 옆, 심지어 욕실 세면대 옆에도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게 다반사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내려놓을 땐 화면을 꼭 뒤집었다. 문자가 오면 미간이 찌푸려졌고 전화가 울리면 방이나 욕실로 급히 들어갔다.
누구야? 그냥 친구야. 말은 같았지만 목소리는 달랐다. 짧고 경계가 느껴졌다. 목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했다. 회사 일은 일찍 끝났고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안방 쪽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섰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내가 아는 아내의 말투가 아니었다.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내 온몸에 피가 멎었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안방 문 안에서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마치 방금 들어온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잠시 뒤 서진이 나왔다. 나를 보자 깜짝 놀란 얼굴이었다. 언제 왔어? 방금.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이 타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라면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준노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다. 서진은 욕실에서 준노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거실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나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욕실 문 너머로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벨소리는 한참이나 계속됐다. 받지 않으니 곧 문자 알림이 울렸다. 무심히 시선을 돌렸다가 결국 손이 움직였다. 화면에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우. 그리고 그 아래 미리 보기로 보인 한 문장.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어. 순간 내 온몸이 식어버렸다. 우리 아기라니. 그가 준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민우. 혹시 그날 돌잔치에서 서진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소파에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잠시 후 서진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타월로 머리를 닦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급히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들려오는 물소리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섞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떨림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이 잠든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여자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내가 아는 서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정말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그 물음이 밤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할 수 없는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다. 준노만이 세상의 불안을 모른 채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웃음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진의 행동, 민우라는 이름, 우리 아기라는 메시지, 그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혼자 상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었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점심시간 나는 사무실 근처 카페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사생활 조사 의뢰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탐정 사무소가 떠올랐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중 리뷰가 좋은 곳 하나를 골랐다. 수요일 오후 나는 강남의 한 회색 건물 3층에 위치한 조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와 조용한 서류 넘기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비슷한 사연을 봐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돌잔치에 왔던 낯선 남자,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민우라는 이름까지. 그는 조용히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건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 두세 주면 확인됩니다.
금액 이야기를 들었지만 숫자는 기억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진실이 얼마나 아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걸 모른 채 사는 게 더 두려웠다. 그는 서진의 사진과 정보, 생활 패턴을 물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같이 간 마트, 친구들을 만나는 요일과 시간, 심지어 헤어 살롱의 위치까지. 그는 수첩에 조용히 적으며 내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3년 전 서진과 결혼하던 그날의 하늘도 이랬다. 그때의 나는 사랑을 믿었고 지금의 나는 사랑을 증명하려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퇴근 무렵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중간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와 서초동 사무실로 향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첫 사진엔 서진이 카페 테이블 맞은편에서 한 남자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돌잔치장에서 본 바로 그 민우였다. 둘 사이의 거리는 친구로 보기에 너무 가까웠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세 번째에서는 서진이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밤 늦은 시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뒤로 함께 문이 닫히는 모텔 간판의 빛.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꿰뚫었다. 탐정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민우 씨는 어대 선배셨답니다. 결혼 전에도 잠깐 만난 사이였어요. 지금은 미혼으로 지내고 있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나는 그것조차 몰랐다. 그녀가 과거를 숨긴 채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탐정이 건넨 건 USB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주차장 출입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니터 화면 속 서진과 민우가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3시간 후 그들은 다시 나왔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탐정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손에 든 사진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운전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이제 나는 그 웃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생각만으로도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다. 탐정에게 며칠만 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혹시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 싶었던 것이다. 탐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실 문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는데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서진이 저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노도 거기 있을 것이다. 과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의심은 이미 씨앗이 아니라 깊게 내려앉은 뿌리가 되어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뒤로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서진의 분류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이 되었는데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준노에 관한 것이었다. 과연 준노가 정말 내 친아들일까? 민우가 보낸 우리 아기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식처럼 번져나갔다. 금요일 밤 서진은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했다. 준노는 장모님 댁에 맡겨두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어 둔 이불과 베개를 조심스럽게 들추었다. 베개 한쪽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에 걸렸다. 나는 그것들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에 담았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 댁에서 돌아온 준노를 씻겨 주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드라이어를 켠 뒤 빗질을 해 주었다. 빗살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걸렸다. 나는 준노가 보지 못하게 조용히 그 머리카락들을 모아 또 다른 봉투에 넣었다. 준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놀이가 재미있다는 듯 방긋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 월요일 점심, 나는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다. 깨끗하게 정돈된 대기실, 하얀 조명, 규칙적으로 울리는 번호표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접수 직원은 정해진 안내를 친절하게 반복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그 말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봉투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베개에서, 하나는 빗에서 모은 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다. 결과는 대략 2주 후쯤 나올 겁니다. 2주. 그 말은 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계절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했다.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하지만 화장은 조금 더 진해졌고 옷차림에도 예전보다 더 공을 들이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대하는 태도 역시 더 조심스러워졌다. 내가 다가가면 손이 먼저 화면을 가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준노를 안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뒤섞였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길 바라면서도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는 비겁한 나 자신이 보였다. 나는 최악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다. 그렇게 하면 막상 그날이 와도 조금은 덜 무너질 줄 알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서진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편안함을 주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만약 준노가 내 친아들이라면 서진의 외도는 죽을 때까지 남을 상처가 되더라도 적어도 아버지라는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나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된다. 다음날 오후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방문해달라는 말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다. 기관에 도착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작은 흰 봉투. 그러나 내 손 안에서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서류 맨 위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친자 관계 없음. 확률 0%. 그 순간 시야가 흔들리며 어두워졌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으로 꺼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새벽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길, 졸린 눈을 비비며 분유를 데우던 밤들, 아빠라고 부르며 내 품으로 안겨오던 작은 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와 아무런 혈연도 없는 아이에게 쏟아부은 시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니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나는 결과지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정말 바보 같았다.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서류 속 글자들이 흔들렸다. 그동안 우리 아기라며 웃어주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거짓으로 바뀌었다. 서진이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의 눈물도, 출산실 앞에서 울던 그 감동도 모두 허상이었다. 나는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바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준노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노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웃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가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진 몰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탐정이 준 사진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내가 써 내려간 서진의 행동 기록까지. 책상 위에 그것들을 늘어놓고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에 나서야 했다. 이틀 동안 나는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안아 올리고 서진에게 형식적인 말을 건넸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 혼자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었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강남 일대 로펌 목록이 줄지어 떴다. 그중 가정법원 근처의 대형 로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사건만 15년 넘게 맡아온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 곧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었다. 수요일 오후 회사에 병가를 내고 강남으로 향했다. 2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리병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다. 결혼하던 날 서진과 함께 손잡고 웃던 그 순간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로펌 사무실은 넓고 차분했다. 접수 직원이 차를 내어 주었고 잠시 후 변호사가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다. 차분한 눈빛에 수많은 사건을 견뎌온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했다. 돌잔치에 낯선 남자, 서진의 변한 태도, 민우라는 이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녀는 중간중간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불륜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는 공인기관에서 받으셨죠? 경제적 상황은 어떠신가요? 나는 준비해간 모든 서류를 꺼냈다. 탐정이 찍은 사진, 검사 결과, 기록한 메모들. 변호사는 조용히 자료를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불륜과 친자 불일치가 동시에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나는 상간자, 소송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그녀는 차분히 설명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우라는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나는 놀랐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불법의 무게를 들이밀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문제였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말했다. 친자 관계가 부정된 이상 법적으로는 양육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낼 필요도 없고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간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1년 넘게 그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왔다.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의 배신이 다시 떠올랐다.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게 안긴 여자. 용서란 단어는 더 이상 내 사전에 없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서진이 응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착수금은 300만 원, 승소 시 위자료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전부 써도 좋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옥 같은 거짓을 끝내는 것이었다. 서라도 정의를 시연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었다. 상처를 돈으로 덮을 수는 없었다. 상담이 끝나자마자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변호사는 내일부터 준비에 들어가겠다며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민우의 신상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듯했다. 혼자 감당하던 고통에 이제 이름이 생긴 기분이었다. 법이라는 이름이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졌다. 거리를 걷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는지 여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전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준노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진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서진에겐 아이를 맡기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알겠다고 했다. 요즘 내가 아이를 자주 돌봐주니 고마워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녀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다.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서진의 부모님이 사는 집은 결혼 전부터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때는 예비 사위로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오늘은 그때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문을 두드리게 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다. 준노를 보시곤 활짝 웃으며 품에 안으셨다. 거실에선 장인어른이 TV를 보고 계셨고 일어나 나를 맞으셨다. 나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곧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에 입안이 말랐다. 장모님은 준비해 두신 이유식을 데워 준노에게 먹이기 시작하셨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잘 받아 먹었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이어졌다. 그러나 나에겐 그 고요함이 폭풍전의 정격처럼 느껴졌다. 장인어른이 물으셨다. 회사 생활은 괜찮나? 나는 짧게 웃으며 네,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준노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서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을 차근히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숨기고 몰래 통화하고 이유 없이 외출이 잦아진 일들. 두 분은 그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들으셨다. 하지만 탐정의 사진들을 꺼내 보여드리자 공기가 바뀌었다. 서진이 민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모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장모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셨다.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건 준노의 검사 결과입니다. 장모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장인어른은 여러 번 결과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럴 리가. 그분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가벼웠다. 죄송합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요, 현수 씨. 딸을 잘못 키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장인어른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민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한다. 장모님은 계속 울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준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서진이 혼자 키워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장모님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통곡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집안과의 인연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제 부모님께도 곧 말씀드릴 겁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준노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는 그 아이. 1년 동안 아빠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될 수 없었다. 이 모든 건 서진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앞으로 준노는 이 집에서 돌봐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내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다시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쏟아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서진이 저지른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뒤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늘 그렇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나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일찍 왔네. 친구들이랑 저녁은 어땠어?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 왔다. 나는 가방을 열어 안에 서류들을 꺼냈다. 탐정이 찍은 사진, 유전자 검사 결과,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서진은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건 뭐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 첫 번째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민우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 한 장이 떨어질 때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뭐야?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음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민우가 누구야?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대학교 선배야. 예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어. 결혼하고는 연락 안 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친자 관계 없음. 확률 0%. 서진은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검사를 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준노가 누구의 아인지 말해.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몰랐어. 임신 시기를 계산하면 당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 민우의 아이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땐 결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당신의 아이라고 믿고 싶었어. 나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믿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민우에게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냈지.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문자를 내가 본 걸 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몰랐다고?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는 계산된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결혼 내내 그랬지. 서진은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현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건 실수였어. 정말 잠깐이었어. 민우랑은 이미 끝났어. 제발 아이만큼은 지켜줘.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울부짖었다. 어떻게 1년 넘게 키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무 관계 없어. 서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민우와는 완전히 끝냈어. 당신만 보고 살게. 다시 시작하자. 나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민우에게도 상간자 소송 걸 거고. 서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거실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이제 그 집은 완전히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서진의 울음이 울렸지만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야. 난 이제 내 인생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서진은 울부짖으며 물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해?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친정에서 키워. 그게 맞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준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아이를 안아줬겠지만 이번엔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이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 집안의 공기를 아이도 느끼는 듯했다. 서진은 아이를 안고 더 크게 울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내일부터 짐을 정리할 거야. 너도 변호사 선임해.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 다음날 아침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밤새 울다가 잠들어 있었다. 준노도 지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정장과 셔츠를 차례로 꺼내 박스에 넣었다. 서랍 속에서 시계, 반지, 여권,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다. 결혼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 그대로 서랍 안에 두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금속일 뿐이었다. 거실로 나와 책과 음반을 정리했다. 함께 샀던 가전제품은 그대로 두었다. 이제 그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물건들이었다. 내가 가져갈 건 오직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 뿐이었다. 짐을 싸다 보니 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함께 쇼핑했던 아이 옷 영수증, 돌잔치 사진, 내가 직접 조립했던 작은 침대. 하지만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그 모든 건 거짓 위에 세워진 기억들이었다. 오전 10시쯤 서진이 깨어났다. 내가 짐을 싸는 걸 보고 또 울기 시작했다. 정말 떠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스를 하나씩 현관으로 옮겼다. 서진이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떼어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서진에게 통지서가 곧 발송될 거라고 했다. 민우의 신상조사도 끝났으며 상간자, 소송장도 내일 송달될 예정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오후에 사무실로 들르겠다고 했다. 서진은 계속 내게 매달렸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순 없어.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줘.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를 위한다면 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거짓된 가정보다 진실된 환경이 낫지 않겠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공기 속에서 멀어졌다. 나는 마지막 박스를 들어 문 쪽으로 향했다. 점심 무렵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입 안에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친구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그 이후엔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오후 2시 이사업체가 도착했다. 짐은 고작 박스 5개, 큰 가방 2개뿐이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의 흔적이 그게 전부라니 씁쓸했다.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마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 눈물은 내 몫이 아니었다. 짐을 다 내보내고 텅 빈 집을 한 바퀴 둘러봤다. 신혼 때 함께 고른 가구, 벽에 걸린 결혼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건 단지 오래된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확인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상간자, 소송장,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법이 당신 편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 커플들, 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오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빌딩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 점 구름 없는 푸른 하늘. 몇 달 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알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했으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장 깊이 배신당했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난 끝까지 기다렸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 말 뒤로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끝내 버텨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날의 햇살 아래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